현금은 뭐랄까, 그냥 종이 같고 비트코인은 완전 롤러코스터잖아요. 그렇죠.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네, 그럼 그 사이에 있다는 스테이블 코인, 이건 대체 뭘까요? 이번 주에도 스테이블 코인 세상에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주 스테이블 코인 주간 뉴스 좀 자세히 보죠. 네, 좋습니다. 네, 이번 주 소식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핵심 키워드가 한 3가지 정도로 잡히는 것 같아요. 확장, 그리고 제도화, 또 수익화 가능성, 뭐 이런 거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시장 규모가 커지는 모습도 보이고 또 국경을 넘어서려는 시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예전 실패를 거울 삼아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는 그런 움직임까지 이야깃거리가 많습니다. 하나씩 좀 파헤쳐 보죠. 네, 우선 제일 눈에 띄는 건 역시 시장의 확장인 것 같아요. 그 서클스 아시죠? 거기서 발행하는 대표적인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USDC 그 공급량이 엄청 늘었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 저도 봤습니다. 번스타인 리포트였죠? 맞아요. 월가의 번스타인 분석인데 현재 USDC 공급량이 무려 725억 달러. 어마어마하죠. 725억 달러요. 네. 이게 올해 연말 전망치보다도 25%나 높은 거래요. 정말 놀라운 성장세인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장의 신뢰나 뭐랄까 수요가 그만큼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 수치 자체는 정말 인상적인데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게 단순히 USDC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게 또 흥미로워요. 아, 그래요? 네.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돌아가는 스테이블 코인 전체 공급량 있잖아요. 그것도 사상 최고치 165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와, 전체 규모가 그 정도군요. 네. 특히 최근 일주일 사이에만 약 50억 달러가 순 증가했다는 점은 좀 주목해 볼 만해요. 이게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걸 넘어서 이 자금이 그럼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 또 어떤 성격의 자금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정말 실제 결제나 해외 송금 이런 실사용 목적의 수요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아직은 디파이 시장에서 이자 농사나 단기 투자 아니면 그냥 시장 유동성 확보 같은 금융적인 목적이 더 큰 건지 그 배경을 좀 더 냉정하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양적인 팽창도 팽창이지만 그 안에서 질적인 변화, 그러니까 진짜 쓰임새가 늘고 있는지 이게 핵심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이 움직인다는 건 확실히 기관 투자자들이나 좀 큰 자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뜻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이건 혹시 일종의 제도화 초기 신호?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기관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투기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뭔가 활용 가능한 자산이나 인프라로 보기 시작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까요? 네,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특히 USDC 같은 자산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은 상대적으로 좀 규제 친화적이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아, 네네. 그래서 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볼 때 약간 교두보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 기관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거나 거래한다는 건 앞으로 더 복잡한 디지털 자산 거래나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어쩌면 준비 단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준비 단계. 네. 그리고 이런 성장은 또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나 관련 플랫폼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수익화 기회로 연결됩니다. 예치된 자산을 운용한다거나 거래 수수료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모델이 가능해지니까요. 네, 결국 이 엄청난 자금들이 어디에 쓰이느냐, 이게 참 중요하겠네요. 어쩌면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실제로 사용해 보셨거나 아니면 이런 데 쓰면 참 좋겠다 싶은 아이디어가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해외 직구할 때 환전 수수료 없이 바로 결제하면 편할 것 같고 아니면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해외 클라이언트한테 대금 받을 때 그럴 때도 유용할 것 같고요. 네, 그런 실용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죠. 자, 이런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세와 함께 확장은 또 다른 차원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다른 나라 통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 개발 움직임인데요. 캐나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캐나다에서 테트라 디지털이라는 회사가 캐나다 달러, 캐드의 1대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 준비 중이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저도 봤습니다. 이게 꽤 흥미롭더라고요. 그렇죠. 이미 쇼피파이나 웰스심플 같은 좀 굵직한 테크 기업들, 심지어 캐나다 국립은행까지 투자자로 참여해서 1,000만 달러를 유치했대요. 와, 쇼피파이랑 국립은행요? 구성이 대단하네요. 네, 2020년 초 출시가 목표라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건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해요.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히 미국 달러의 디지털 버전이 아니라
다른 주요국 통화로도 충분히 확장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 특히 주목할 점은 그 참여자들이에요. 말씀하신 쇼피파이 같은 이커머스 거대 기업, 웰스 심플 같은 핀테크 기업, 그리고 캐나다 국립은행이라는 전통 금융기관이 함께 손을 잡았다는 거.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이라는 거겠죠. 그렇죠. 이들이 스테이블 코인의 잠재력을 그냥 기술적인 호기심 이상으로 아주 진지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죠. 어쩌면 이건 기존의 국제결제 시스템이나 중앙은행 시스템과는 다른 새로운 경로로 가치를 옮기고 저장하는 그런 금융 인프라 구축의 어떤 신호탄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쇼피파이가 참여했다는 게 특히 재밌네요. 전 세계 수많은 온라인 상점들이 쇼피파이 플랫폼 쓰잖아요. 맞아요. 엄청나죠. 만약에 캐나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여기에 통합된다면 캐나다 기반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국제 거래나 자금 정산이 훨씬 빠르고 저렴해질 수 있겠네요. 이건 명확하게 수익화 모델하고 연결될 수 있는 지점 같고요. 정확합니다. 플랫폼 내 결제 효율성을 높이고 수수료를 절감하면 판매자, 구매자 모두에게 이익이니까요. 서비스 경쟁력 강화랑 바로 직결되죠. 당연히 플랫폼의 수익화 증대로 이어질 수 있고요. 또 국립은행이 참여했다는 건 어느 정도 규제 측면에서의 안정성이나 신뢰도 이런 걸 좀 확보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이고요. 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통은행의 참여는 프로젝트에 신뢰를 더해주고 앞으로 제도화 과정, 그러니까 규제 당국과의 소통이나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연동 측면에서 확실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그렇군요. 다만 이제 캐나다 금융당국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규정하고 또 감독할 건지 이게 앞으로 성공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논의와는 또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요. 확실히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를 넘어서 확장될 때는 각 나라의 금융 시스템이나 규제 환경이랑 어떻게 상호작용할지 이게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자체 통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생긴다면 어떤 식으로 활용해보고 싶으실까요? 예를 들어 직원들 급여 지급이나 협력사 대금 결제 시스템을 좀 혁신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고객 로열티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다양한 가능성이 떠오르네요. 그렇죠. 활용 방안은 정말 무궁무진할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밝은 면만 있는 건 또 아니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확장과 수익화 이면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나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테라 사태를 빼놓을 수 없죠. 네, 2022년에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흔들었던 테라 USD, UST랑 루나 사태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약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50조 원이 넘는 가치가 정말 순식간에 사라졌었죠. 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테라폼 랩스의 공동 창립자 도건 씨가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증권 사기 같은 두 건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 사건은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이라는 그 이름 자체에 근본적인 물음표를 던졌던 사건이었죠. 네, 맞습니다. 테라 사태는 스테이블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다 똑같이 작동하거나 동일한 수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줬죠. 소위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었죠. 네, 그 구조가 복잡했죠. 네, 근데 이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취약했던 설계가 결국 대규모 뱅크런 사태를 맞으면서 무너진 거고요. 이 사건은 정말 혁신적인 기술 뒤에는 예측하지 못한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바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명확한 제도화, 즉 규제와 감독 체계가 왜 필수적인지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전 세계 규제 당국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미카법이나 홍콩 같은 주요 금융 허브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 틀을 만들거나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아주 활발하고요. 네, 그렇죠. 아까 잠깐 언급된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 같은 법안도 그런 맥락일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으려는 걸까요? 가상의 법안 이름이긴 하지만요. 네, 지니어스 액트라는 이름 자체는 가상이지만 현재 논의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추정해 보면요. 대개 이런 법안들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게
첫째, 충분한 수준의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준비금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요. 아, 담보를 확실히 하라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는 정기적인 외부 감사를 통해서 이걸 증명하도록 하고, 셋째는 어떤 기관이 발행자를 감독하고 인허가를 내줄 것인지 이런 걸 명확히 규정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결국 테라 사태 같은 시스템 리스크를 막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거죠. 결국 제도화를 통해서 신뢰를 쌓는 노력이네요.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규제의 강도가 중요해요. 너무 엄격하면 혁신을 막고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인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요. 반대로 너무 느슨하면 제2의 테라 사태를 막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균형점을 찾는 게 참 어렵죠. 발행사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기업 입장에서의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회계 처리나 세금 문제, 이게 대표적이잖아요. 아, 네. 그게 정말 중요하죠. 이걸 자산으로 봐야 할지, 화폐로 봐야 할지, 거래할 때마다 세금을 내야 하는 건지, 이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면 기업들이 섣불리 도입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이것도 제도화의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정확하십니다. 기술적인 도입 가능성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이런 제도적 수용성 문제예요. 기업이 스테이블 코인을 받거나 지급했을 때 이걸 회계장부에 어떻게 기록해야 하나, 또 보유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 변동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 관련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요. 그렇죠. 실무적으로 복잡하겠네요. 네. 이런 회계나 세무 관련 제도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업들은 잠재적인 법적, 재무적 리스크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망설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결국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수익화 기회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다행히 최근에 주요국 회계기준 제정기구나 세무당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어서 점진적으로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여러 소식들을 한번 종합해 봅시다. USDC를 필두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계속 확장하고 있고요. 또 캐나다 사례처럼 달러 외 다른 통화로도 넓어지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동시에 테라 사태의 교훈 때문에 제도화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규제 논의가 활발하고 또 회계나 세금 같은 실무적인 문제들도 해결 과제로 떠올랐고요. 이 모든 걸 고려할 때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정말 미래 금융의 핵심 인프라 중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잠재력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국경 간 결제를 더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고 또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으로서 스마트 계약과 결합해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수도 있고요. 네. 하지만 그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첫째는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경쟁, 그리고 통합 문제예요. 은행들이나 카드사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겠죠. 그렇죠. 경쟁이 치열하겠죠. 둘째는 기술 자체의 안정성 확보,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로부터 안전해야 하고요. 셋째는 계속 이야기 나눈 제도화 문제입니다. 국가별로 다른 규제를 어떻게 맞추고 조율할 건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회계, 세무 같은 실무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게 다 관건이에요. 과제가 많네요. 네, 결국 얼마나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느냐, 그리고 실제 사용자들에게 단순한 기술적 신기함을 넘어서 어떤 구체적인 가치를 제공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가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기술은 막 앞서 나가는데 제도가 좀 못 따라가는 측면도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과거의 실패 때문에 신중론도 커지는 것 같고 복합적인 국면인 것 같습니다.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 이렇게 맞춰지기를 기다리는 느낌이랄까요? 그거 아주 적절한 비유인데요. 그리고 이 퍼즐이 맞춰지는 과정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떠올라요. 어쩌면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마음속으로 던지고 있을 질문일 텐데요. 어떤 질문인가요? 이처럼 폭발적인 성장세, 또 혁신적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위험과 복잡한 규제 환경, 그리고 실질적인 도입 장벽들, 이걸 다 고려했을 때 여러분은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로 세상을 바꿀 만한 근본적인 결제 혁신을 가져올 잠재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현재의 기대감이 다소 좀 과열됐고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혀서 결국 제한적인 영역에서만 사용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겁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번 주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주요 흐름을 짚어보셨습니다.
USDC와 이더리움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눈부신 확장세, 캐나다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영토 확장 가능성, 그리고 테라 사태가 남긴 교훈 위에 쌓아 올려지는 제도화 움직임,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과제들까지 정말 다이나믹한 한 주였네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역시 확장과 제도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궁극적으로는 실질적인 활용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한 투기 자산이나 암호화폐 시장 내 유동성 공급원을 넘어서 진정한 의미의 가치 저장 및 교환 수단으로 자리 잡으려면요. 오늘 이야기 나눈 규제 문제 해결, 회계 및 세무 기준 정립과 더불어서 실제 비즈니스와 개인 사용자들에게 명확한 효용을 제공하는 성공 사례들을 꾸준히 만들어 나가야 할 겁니다. 네, 다음 주에는 이 변화들이 또 어떤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시장의 변화를 계속해서 깊이 있게 탐구해 주시기 바랍니다.